자, 오늘 아침 주요 뉴스 키워드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시죠. 엔비디아 모먼트. 자, 엔비디아 실적부터 짚어보겠습니다. 4분기 실적이 매출 221억 달러, 주당 순이익이 5.15 달러로 예상치를 모두 넘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프라이즈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세계가 주목했고 뉴욕 증시 코스닥 코스피가 숨죽이면서 지켜보았던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과연 이 실적을 어떻게 볼 것인지. 자, 우선 시장의 예상치 컨센서스가 매출은 203억, 근데 실제로 나온 거 보니까 221억 달러예요. 약 한 18억 달러 예상보다도 더 높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주당 순이익 한 주에 과연 순이익을 얼마 올렸냐? 이게 시장 예상치는 4.59였는데 5.15로 나왔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정도면 시장 예상보다 높았다 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엔비디아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최근에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지난해 250%, 올해 들어서 50% 이상. 그러다 보니까 시장 예상치, 이건 애널리스트들이 내는 것인데,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가 절대적인 것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지금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보다는 주가 오른 만큼 좀 실적이 더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시장 기대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나온 엔비디아 실적을 총평해서 본다면 시장 예상치는 상회했지만은 그러나 그 투자자들의 기대치에는 좀 못 미쳤다. 왜냐하면요, 현재 주가 상승 속도를 놓고 봤을 때 특히 전분기 성장률에 있어서 지금 전년 동기 대비로는 매출이 300%가량 증가하고 또 순이익은 뭐 500% 이상 올랐습니다만은 그러나 바로 지난 분기, 그러니까 잘 나갔던 1분기에 비해서는 매출 또는 수익이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올 들어서 주가는 50% 이상 올랐는데 바로 전분기 대비 수익은 약 한 30% 상승에 그쳤다고요. 그러니까 기대치에는 좀 못 미쳤다. 자,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됐느냐? 주가는 발표를 약 6시 10분경에 했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네. 그랬을 때 주가가 좀 올랐다 내렸다 요동을 치다가 이내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지금 한 5 내지 6% 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중에 엔비디아가 3%가량 떨어졌었기 때문에 시간 외에서 6% 올랐다 하더라도 뭐 실제적으로는 3%밖에 안 오르는 것이고 네. 또 최근 약 일주일 동안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이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주간 조금 거시적으로 본다면 엔비디아 주가는 오른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게 작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할 때하고 비교해 보면요. 실적 발표할 때 발표한 당일 애프터 아워, 그러니까 시간 후 거래에서 1분기는 14%, 2분, 그러니까 1시간도 안 돼서 14%, 또 2분기는 장후에 실적 발표한 직후에 24%나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뭐 그런 추세에 비한다면 올해는 특히 엔비디아 주가가 발표 직전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10% 또는 15% 정도는 올라줘야 엔비디아에 대한 시장 기대에 부응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그런 기대에는 조금 못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우려했던 야 이거 엔비디아 때문에 엔비디아가 잘 나가다가 한꺼번에
폭사 꺼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는 일단 불씨겠다. 자, 결국은 이제 앞으로 지금 이 시간에는 젠슨 황의 컨퍼런스 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과연 여기서 앞으로 비전을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주목이 될 것 같고요. 특히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금 GPU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연 엔비디아가 공급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느냐. 요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 지금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미국의 규제 때문에 제대로 수출을 못하고 있는데 요 대목에 대한 거.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관련 업체들 이를테면 오픈 AI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여러 회사들이 지금 엔비디아를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과연 엔비디아는 얼마나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계획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코너 진행 전에 제가 조금 뉴스를 보다 들어오니까 지난 분기 실적은 일단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이번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도 좀 중요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번 분기도 상당히 양호할 거다라는 분석이 그러니까 엔비디아 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지금 뭐 6% 넘게 지금 막 폭등을 하는 그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 박사님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 기대치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일단 안도는 하지만 그렇게 크게 뭐 흥분할 얘기는 아니다. 뭐 이렇게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시장 기대치와 그 시장 예상치 그 사이에 있다 이렇게 종합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조금 더 같습니다.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닷컴 버블의 교훈.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기 전 얘기이긴 합니다만 지금 굉장히 AI가 뭐 스치기만 해도 오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좀 광풍이 상당한데요. 이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엔비디아가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높은 상황에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뉴욕 증시의 그 걱정들, 그러니까 혹시 지금 엔비디아가 몰고 오고 있는 이 AI 돌풍이 약 30년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닷컴 버블의 재판이 혹시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는 여전히 계속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실제로 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이 캐시우드 여사 같은 분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엔비디아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닷컴 버블이라는 것은요, 정확하게 1996년 12월 달에 당시 연준 의장이던 그린스펀이 이 IT, 인터넷 IT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비이성적 어떤 과열이다. 이런 irrational exuberance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 당시에 주가가 일주일 동안 20%나 떨어지는 그런 폭락 사태가 있었더랬습니다. 그 당시도 지금 엔비디아 모먼트처럼 지금은 AI 반도체주가 뜨고 있지만 당시에는 인터넷 또는 IT란 이름만 붙이면 구체적으로는 닷컴이란 이름만 붙으면 주가가 굉장히 오르던 시절이었거든요. 네. 그럴 때 그린스펀이 이제 경고를 하면서 일주일간 주가가 떨어졌고 그것이 태국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한국까지 금융위기를 맞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뉴욕 증시는 이 그린스펀의 그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그때부터 정확히 4년 이상 주가가 계속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부터 결국은 버블이 터지기 시작했는데요. 자, 이 닷컴 버블의 역사적 경험이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런 어떤 주가가 너무 올랐다가 한꺼번에 터지는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지금 미국 연준이나
미국 재무부가 여러 가지 연착륙 시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계속 올랐다가 한꺼번에 터지면 그 이후에 후폭풍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천천히 올라가도록 유도할 것이라 라는 그런 어떤 정책 당국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엔비디아 주가를 바라보면서도 과거의 뭐 역사적 경험, 이 닷컴 버블처럼 꼭 4년 후에 주가가 대폭락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우려가 제기될 수가 있고 그런 우려에 대처하는 정책 당국의 어떤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FOMC 의사록, 또 다른 메인 이벤트였죠.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시장의 기대와는 조금 괴리감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밀리는 분위기라고 봐야 되겠죠. FOMC 의사록 지난 1월 달 연준이 금리 동결을 하면서 그 당시에 FOMC 위원들 간에는 과연 어떤 얘기들이 있었느냐 이게 이제 한 달 후에 공개가 되는데요. 요게 새벽에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러 내용이 있지만 핵심만 말씀을 올리면 인플레 둔화가 되고 있다는 더 강한 확신을 갖기 전까지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통화정책 기조를 지나치게 빨리 완화할 경우 초래할 위험에 주목했다. 자,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게 금리 인하는 없을 것. 자, 종래에는요. 인플레가 둔화되고 있다는 더 강한 확신을 가질 때까지 금리 인사에 신중할 것이다. 뭐 이런 정도가 그동안에 나왔던 연준의 기본 스탠스였는데 이번에는 더 강한 인플레 억제에 관한 신호가 없으면 금리 인하 없다. 그만큼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에 대해서 좀 쐐기를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도 또 인플레 목표 2%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목표를 좀 수정하자. 근데 수정할 필요 없다. 여전히 2%라는 목표를 견지하겠다는 의지. 이제 그러면서도 최고 금리에 대해서는 시중 일각에 최근에 연준이 다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BOA 은행이라든지 또는 서머스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대목과 관련해서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금리는 고점에 온 것 같아. 네. 정점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올리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런 신호를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연준 의사록이 나온 직후에 뉴욕 증시는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이긴 했습니다. 네. 아무튼 금리 인상 속도는 시장의 예상보다는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아. 이것이 총평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다우 세대 교체, 다우 지수를 구성하는 우량주 30개 종목의 명단이 바뀌게 됐습니다. 아마존이 다음 주부터 편입이 되고 대신 월그린스가 이제 빠지게 됐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미국 뉴욕 증시에 흔히 3대 지수라고 그러면 다우 지수, S&P 500 지수, 또 나스닥 지수 이런 세 가지를 꼽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요 가장 과학적 근거가 부실한 제 멋대로의 통계가 있다면 그것은 다우 지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다우 지수는 어떤 통계학적, 과학적 근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아주 해괴한 지수입니다. 네. 자, 이것은 원래 1896년에 출범했는데 당시에 통계학이 발달되기 전에요. 주가 상황은 알고 싶고 그러니까 이 다우라는 사람, 다우 원래 기자 출신이에요. 네. 다우하고 존스 두 사람이 이 다우 존스 지수를 만들었는데요. 빨리 가르쳐 줘야 되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찍는 대표적인 지수라고 생각하는 30종목 그것을 임의적으로 자기 추출해서 종합지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전통이 계속 이어져서 지금도 다우지수 선정 30개 안에는 아무런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게 반해서 S&P 500이라든지 또는 그 나스닥 지수
그리고 우리나라의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가중 평균 종합 지수이기 때문에 통계학적으로는 정확한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다우 지수를 만들어내는 쪽에서는 통계학적 정확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촉이다. 그리고 과거의 역사적 전통이 있는 거니까 네. 과거의 흐름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통계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하고 비교하면 과거 다우 지수하고 비교하려면 역시 다우 지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빨리 나온다. 뭐 이런데 어쨌든 다우 지수 30 종목에 들어가는 것은 비교적 이 시대 상황을 잘 반영하고 또 그 대표적인 회사다. 이래서 주목을 끕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우지수 월그린스라는 약국 체인 빼고 아마존이 들어갔습니다. 2018년에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전자회사가 있었는데 그곳을 제치고 월그린스가 들어갔는데 월그린스가 이번에 또 빠지고 그다음에 들어온 게 아마존입니다. 자, 이것은 월마트가 최근에 액면 분할을 하면서 월마트가 다우 30에 들어가 있는데요. 비중이 확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유통이 줄었기 때문에 유통을 커버하기 위한 조처로 보여져요. 아마존도 유통회사입니다. 거기다가 또 아마존이 M7에 들어가 있는 회사. M7의 그 어떤 시장 비중이 높아지니까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에 이어서 이번에 애플까지, 아마존까지 집어넣었다. 아무튼 이게 이제 다우 지수가 바뀌게 되면 그에 따라서 지수의 그 기본 구성이 바뀌고 또 상징하는 바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네. 그러면서 아마존의 다우 진출 이 대목이 가져올 변화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죠. 인텔 선전 포고, 밤사이 인텔과 관련한 매우 큰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고 1세대, 그러니까 1나도 세대의 반도체 개발에 이제 정진한다는 모습인데 대형 고객사를 확보를 하면서 삼성전자와의 경쟁도 좀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인텔 하면 반도체의 원조인데요. 지금은 상당히 그 성과가 많이 약해져 있죠. 그런데 인텔이 다시 1등으로 다시 한번 올라서겠다는 대단한 선전포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 인텔은 최근 수년 동안 CPU라는 반도체를 구동시키는 메인 프로세스를 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은 별로 돈이 안 돼요. 돈 되는 종목은 TSMC가 이른바 파운드리란 쪽으로 많이 가져갔고 그 또 나머지는 삼성전자가 일부를 가져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텔이 이제는 CPU만 하는 게 아니라 파운드리도 하겠다 해서 파운드리 공장을 지었고 공장 준공식에서 자, 앞으로 7년 내에 삼성전자를 따라잡고 세계 2위의 파운드리가 되겠다. 물론 CPU에는 계속 1등이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하신 대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든 물량,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그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수혜주인데요. 그 물량을 인텔이 따냈다는 겁니다. 네. 반도체와 컴퓨터에서요. 초기에 약 40년 동안 그 유명한 윈텔 동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윈텔 동맹. 윈은 윈도우의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윈도우를 만든 마이크로소프트가 치고 나가고 거기에 필요한 반도체는 인텔이 심어주는. 그래서 네. 두 회사가 사실 IT 혁명을 이끌어왔는데요. AI 시대에도 윈텔 동맹을 다시 해보겠다는 그런 선전포고이기도 합니다. 네. 큰 뉴스인 만큼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주요 뉴스 키워드로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엔비디아 모먼트, 닷컴 버블의 교훈, FOMC 의사록, 다우 세대 교체, 그리고 인텔 선전 포고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